이번 시간에도 교재 5장 목적과 목표 설정에 있어서 성과 지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측정 방법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이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특성이 있고 클라이언트, 대상자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특성으로 인해서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대상자들을 익명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성과 측정이 애매한 경우가 있죠. 전화 프로그램의 경우 원하는 정보를 얻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담당자의 대처에 대한 제3자의 평가에 의한 정보 획득,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행사 후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응급전화 익명으로 가능했는데 지금은 응급전화는 다 실명으로 하죠. 그리고 정보를 제공만 했을 경우 무작위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상자들이 익명인 행사에 있었을 경우에 우리가 성과 측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이 익명이기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생깁니다. 네. 그 행사가 끝나고 직접 질문한다거나 또 행사가 끝난 사이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과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지원이 매우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기간을 정해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재난지원 사업. 이거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재해를 당한 대상자들한테 그냥 물품이나 현금을 지원하고 끝나는 사업이에요. 이렇게 지원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주는 것 자체로, 지원해 주는 것 자체로 끝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성과를 측정하기가 쉽지가 않죠. 긴급 생계비, 또 의료비 지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는 의료 체계가 잘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생계비랄지 긴급한 의료비를 제공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랬을 때 성과를 어떻게 측정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긴급하게 의료비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나 생계비를 지원하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는 것 자체로, 지원하는 것 자체로 프로그램이 끝나는 경우는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사는데 장애인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부모는 정상인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머니가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암에 걸리기 전에는 생계 활동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머니가 암 치료를 받고 있어서 어머니는 생계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혼자 생계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음, 산업재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암투병을 하고 갑자기 아버지는 직장을 잘 다니시고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산업재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은 어, 생계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그랬을 경우에 긴급 생계비랄지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져야 그 가정이 덜 어렵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이런 경우에 긴급 생계비나 긴급 의료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지원하고 끝나는 프로그램들은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난재해 지원 프로그램, 긴급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 프로그램, 또 장비 대여 프로그램 등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성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자체가 목표인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프로그램의 산출과 프로그램의 산출과 성과가 동일하게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참가자들 중에 일부를 표본으로 한 서비스, 도움 정도 등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 측정이 어려운 경우, 이 세 번째 예가 나오는데요. 프로그램의 주요 성과가 아까는 단기적이었잖아요. 그 반대로 굉장히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중간 성과 정도까지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즉, 프로그램이 끝난 프로그램 수료 시와 수료 후 1년간 약물 이용 여부에 대한 조사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 약물 중독이랄지 금주 프로그램이랄지 단주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은 중간 성과 정도까지만 측정이 가능하지 계속해서 2년, 3년 추적 조사가 어려울 경우가 많이 있죠. 여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은 그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를 추적 조사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학교 성적이 향상이 됐는지, 지역사회 참여 및 공익활동에 참여했는지 등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단기에 끝나지만은 그 성과는 향후 5년, 10년 후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성과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만약에 어떤 프로그램은 장기 추적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약물 중독 치료 프로그램이다라고 했는데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한 6개월에서 1년간 진행을 하고 여기에 대한 효과를 5년, 10년, 15년, 20년까지 추적 조사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설계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 사항들이 있어서 프로그램이 끝나고 성과 측정이 쉬운 점이 아닙니다. 어려운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정 대상이 아닌 전체 지역사회,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측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프로그램 시작 전과 프로그램 진행 중, 종료 후의 데이터를 비교하는 방법이 가능하겠습니다. 해당 지역의 프로그램 전후,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학교 폭력 없는 건강한 말을 만들기인데,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나서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에 학교 폭력 발생 빈도랄지 비율 등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생활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 그 지역 전체의 현재 쓰레기 배출량과 1년 후에 쓰레기 배출량을 비교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경우 장기적인 시간이 필요로 하고 또 장기적으로 추적한다는 건 그만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 그렇지만은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전체 지역사회를 위한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쭉 지나가는데 빨간불이에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일시 정지선에서 멈추는 차들이 거의 없고 지나가서 멈췄죠. 근데 지금은 많은 차들이 일시 정지 전에 차들이 멈춘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회적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계몽과 사회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의식이 바뀌어서 일시 정지 이 선이 꼭 지켜야 되는 선이구나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까지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은 학교가 있으면 학교 주위에 스쿨존이 있죠, 스쿨존. 스쿨존이 있는데 스쿨존을 왜 만들어 놨겠어요? 안전한 통행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 주위에 스쿨존을 만들었어요. 그냥 만들기만 하면 끝인가요? 바닥에 페인트도 칠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전시설물을 설치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설치만 해놔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스쿨존을 꼭 지키자라고 지금 많은 캠페인이 진행 중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학교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다는 이런 전체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음,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는 거죠. 프로그램 전과 프로그램 후에 여러 가지 발생 빈도랄지 비율 등을 측정함으로 인해서 성과 측정이 어렵지만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지원이 아닌 조직을 지원하는 활동입니다. 조직을 지원할 때. 성과는 클라이언트에게 나타나지만은 지원은 조직한테 해요. 예를 들어서 행정 지원 프로그램이랄지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랄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조직에서 프로그램의 유용성, 필요하다는 것을 판단하는 것이 초기 성과가 되며 조직의 지식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중간 성과가 되겠죠. 조직의 지식이나 행동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중간 성과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최종 성과는 조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이 최종 성과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효율성을 따져봐야 되겠죠. 행정 지원이 잘 돼서 또 그 조직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잘 진행이 돼서 조직의 효율성이 향상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경우에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 지표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숫자로 표현되는 성과 지표로 나타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질적 측정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역사회복지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영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했다면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온 대상자들의 클라이언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아닌 조직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간접적인 측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여섯 번째. 어떤 경우에 성과 측정이 어려운가? 문제 행동의 발생을 막는 예방이 중요하죠. 근데 그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는 경우도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임신 예방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임신. 이거 제목만 보면은 학대가 얼마만큼 덜 됐는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청소년들의 임신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참가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예방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서비스 종료 후에 문제 행동을 하지 않는 참가자의 수와 비율을 산출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100% 프로그램의 효과라고 설명할 수 없으므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타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직접 그 대상자들,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로만으로는 정확한 성과 측정이 어렵다.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부분과 집단과 비교를 통해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 예를 들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하고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의 대상자들을 비교해서 아동학대가 얼마만큼 일어났는가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가 있다. 여러 가지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고 정확한 성과를 측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이 목적을 달성해서 성과가 이루어졌는지 측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우리가 성과 지표도 잘 측정을 해야 되고, 성과 지표를 잘 만들어내야 되고, 뭘 성과 지표로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성과를 측정해야 되는지 사회복지사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목표점,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냐, 목표 설정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기준이 어떻게 우리가 잡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대개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수의 목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은 다양한데요. 이용자들의 욕구가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 기관이 프로그램을 얼마만큼 지지하는가, 기관이 얼마만큼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목적의식이 있는가, 책임의식이 있는가, 열심히 하는가의 정도도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 참여자와 담당자 간의
목적에 대한 일치도도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측하고 프로그램을 서비스 받는 측에 서로 지향하는 점이 같아야 목표 설정하기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정책적 요구도 목표 설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표는 비특정적이고 모호하며 방대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를 평가를 하려면 추상적인 목표를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위 단위로 세분해서 계량적으로 우리가 수치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변환해야 됩니다. 목표가 비특정적이고 모호하고 방대한 케이스를 특정적이고 모호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우로 측정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목표의 세분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경험적 지식과 이론적 근거에 입각해서 목표를 세분화해야 합니다. 즉, 목표가 실현 가능하고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목표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분화해서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하위 목표로 설정을 해서 나누고 하위 목표별로 목표 달성 여부를 추적을 해서 상위 목표가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목표가 계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정의되어야 그 목표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평가가 가능해집니다. 즉, 세부 목표는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실현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하려면은 그 목표 자체가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 구체적이고, 그리고 추상적이지 않고 현실적인 언어로 목표가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시행 후에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평가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한 언어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일을 하면은 언제까지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구체적이라는 말은 기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그리고 무엇을 얼마나 달성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표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세부 목표의 기준으로 스마트 오브젝티브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는 똑똑하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 이제 앞에 철자를 모아서 스마트라고 했습니다. S는 구체적이어야 된다. 스페시픽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그 다음에 M이 중요하죠. 측정 가능하게, 계량이 가능하게, measurable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목표는 그냥 생각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해야 된다.
어테이너블 해야 된다. 어테이너블. 그 다음에 목표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죠? 결과가 중요하죠. 그래서 result oriented, 결과 지향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뭘 달성하겠다라는 식으로 언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나눠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시계열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시간 구조를 갖도록 타임 프레임화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스마트한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목표의 요건으로 목표는 명료해야 되고 명료해야 되고 또 시간적 기준이 있어야 되고 변화의 표적이 있어야 되고 뭐가 얼마만큼 어떻게 변했는지 변화의 표적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산출물 및 결과물이 있어야 되고 그 측정 가능하도록 측정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 측정의 기준을 목표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을 한다면은 그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는지 안 진행됐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책임성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목표가 있는 삶하고 목표가 없는 삶하고는 굉장히 의지에 있어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결과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목표를 설정할 때 어떻게 목표를 설정해서 스페시픽하게 구체적이게 목표를 설정할 수 있을지 또 목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측정 가능하게 목표를 잡을 수 있을지 그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 얻을 수 있는가 어테이너블한지 또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결과가 꼭 나오도록 결과 중심적으로 결과 지향적으로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리절트 오리엔티드 형식. 그리고 그냥 무작위로 짜는 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식의 절차를 따라서 목표가 설정이 되는지 타임 프레임 트리, 시간 구조 트리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